인트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사람은요, 끝이 보여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수, 72입니다. 한때는 시계를 고치던 사람이었죠. 멈춘 시간을 다시 돌려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제 시계가 멈춰 있더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방 안엔 바늘 소리 하나 없는 정막만 남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을 고치던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지만 그 소리는 제겐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찻잔엔 먼지가 쌓였고 달력은 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죠. 선생님, 인생이 다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아가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요,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꺼진 것 같아도 어디선가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불씨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멈춘 시계의 지. 겨울의 끝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유리창에 서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식은 국처럼 차가웠고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 구석, 벽에 걸린 시계 하나가 멈춰 있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로 한 번도 바늘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계를 참 좋아했죠. 여보, 이건 우리 시간 같아요. 오래오래 멈추지 않게 해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던 그날이 지금은 유언처럼 남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면 여전히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 거기선 잘 지내고 있죠? 그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식탁 위엔 찬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가 늘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저를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버스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모든 소리가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더군요. 그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너무 오래 일했어요. 이제는 좀 쉬어요. 그 말이 그렇게도 따뜻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제게 휴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문틈으로 라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뜨겁지 않은 밥이었지만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체부가 봉투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고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관리비 체납 통지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고작 7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분명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여보, 이렇게 살림이 엉망이면 큰일 나요. 그 말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평생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골목길 끝 작은 시계방 자리에 새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수리 전문점. 내가 일하던 그 자리가 이제 다른 세상의 기술로 바뀌어 있더군요. 창문 너머에서 젊은 사장이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의 나처럼 보여서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그 가게 앞을 바라보다가 주머니 속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뒷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수의 시간, 은정의 사랑. 그 글자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 글자 속에서 아내의 체온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때 바로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고장났어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응, 예전엔 내가 이런 거 잘 고쳤는데 이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제가 유튜브에서 시계 고치는 영상 본 적 있어요.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던데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지, 세상은 점점 쉬워지는데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구나.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작업대를 꺼냈습니다. 망치와 루페,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어 멈춰있던 시계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기름이 마르고 먼지가 쌓여 있더군요. 핀셋으로 톱니를 하나하나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 같구나. 굳어버린 시간. 시계를 다시 조립하고 바늘을 맞췄습니다. 살짝 돌리자 틱탁 틱탁. 오랜만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여보, 들리죠? 다시 움직여요.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났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시계를 감았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죠.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내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턴 월세를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버티기 어려웠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째깍거렸지만 그 소리가 점점 무겁게 들렸습니다. 결국 며칠 뒤 방을 빼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녀가 웃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눈빛이 반짝였는데 지금의 나는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다 보니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생전에 써두었던 메모장이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는 사랑이 있다. 그 한 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손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밤이 깊어지고 방 안엔 상자 몇 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에 시계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아, 나 이제 나가볼게. 어딜 가든 이 시계는 가져갈게. 그렇게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을 살짝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시계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여전히 작게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틱탁 틱탁. 그 리듬이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바람이 불고 버스가 멈췄다가 떠나가고 가로등 불빛이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시간을 고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시계가 멈추기 전까지 나도 멈추지 말자. 비록 방향은 잃었지만 바늘처럼 천천히라도 움직이자. 그게 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일 테니까요. 2부 다시 움직이는 시간.
거리를 나선 첫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제 쪽을 보지 않았어요. 버스가 서고 떠날 때마다 찬바람이 몰아쳤고 그 바람에 시계 소리가 묻혔어요. 주머니 속 시계는 여전히 움직였고 저는 그 박자에 맞춰 숨을 고르려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밤 하늘은 유난히 낮게 내려앉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흔들렸고 그 아래로 제 그림자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은정아, 오늘은 좀 춥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시계의 틱, 탁 소리만이 그 말을 대신해줬어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손끝이 굳어졌어요. 담요도 지붕도 없던 밤이었죠. 눈을 감았을 때 코끝으로 희미한 향이 스며들었어요. 커피 냄새였어요. 눈을 뜨니 젊은 남자가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따뜻할 때 드세요. 이 시간엔 바람이 매섭잖아요. 그가 내민 컵을 받자 손바닥에서 온기가 천천히 번졌어요. 고맙네. 참 따뜻하군.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가게에서 남은 거예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찡했어요. 남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사람을 살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를 자주 보게 됐어요. 그는 늘 새벽에 나타났고 손수레에 채소 상자를 실은 채 골목을 오갔어요. 저는 멀찍이서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젊다는 건 참 부지런한 일이구나.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다시 찾아와 웃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어디서 주무세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공원이나 지하도 같은 데서 자네. 뭐, 다 거기서 거기지.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가게 뒤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비어 있어요. 며칠만 거기서 주무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괜찮네. 괜히 민폐만 끼치겠지.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폐라뇨. 그늘이라도 피하셔야죠. 그 한마디가 따뜻하게 들려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고 안은 작고 어두웠지만 벽틈 사이로 바람이 덜 들어왔어요. 구석엔 낡은 이불이 있었고 그 위에 몸을 눕히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은정아, 오늘은 덜 춥다. 그 말을 중얼거리고는 오랜만에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며 커피 냄새가 다시 풍겼어요. 그가 커피와 김밥을 내밀며 말했어요. 아침은 드셔야죠.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되죠.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고 단무지가 아삭하게 씹혔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반가웠어요. 며칠 후 그는 가게 앞 의자를 닦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가게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이도 많고 손도 느린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설거지나 재료 다듬는 정도면 돼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지. 그날부터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새벽이면 그는 트럭을 몰고 시장에 갔고 저는 함께 따라 나섰어요. 이 무 괜찮네. 단단하잖아.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역시 눈이 다르시네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됐어요. 가게로 돌아오면 저는 양파를 까고 당근을 썰고 접시를 닦았어요.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니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사람은 참 단순하죠. 할 일이 생기면 다시 사라지니까요. 저녁이 되면 그는 늘 밥을 챙겨줬어요. 오늘은 제육이에요. 같이 드시죠. 괜찮네. 나는 이따가.
창고로 돌아가신다는 건가요? 그럼 안 되죠. 그가 웃으며 수저를 내밀었고 저는 조용히 밥을 떠먹었어요. 고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 맛 참 오랜만이네. 예전엔 아내가 이런 맛을 자주 냈는데 그 말에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리우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직도 같이 있는 것 같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 분식집 할아버지죠? 항상 인사 잘하시던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았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루는 윤성이 설거지를 하다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시계를 고쳤지. 멈춘 시간을 다시 걷게 하는 일. 그는 놀란 눈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손놀림이 섬세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계를 만지는 손이 사람을 다루는 법도 배우더군. 그 말에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시계를 하나 내밀었어요. 가게 벽에 걸어두세요. 이건 이제 할아버지 시간이에요. 시계 아래엔 종이에 정혜수의 시간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식어 올랐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뜻대로 되지 않죠. 며칠 뒤 구청 직원들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 창고 불법 사용이라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윤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그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괜찮네. 너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았어. 그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다, 윤성아. 거리로 나서는 발걸음이 전보다 덜 무거웠어요. 가게 안에서 풍겨나오던 제육볶음 냄새가 골목을 따라 퍼졌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냄새는 참 사람 사는 냄새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가게 앞을 찾아갔어요. 윤성이 반갑게 달려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다시 오셨네요. 그냥 왔네. 시계가 잘 돌아가나 궁금해서. 그럼요. 틱탁거리며 잘 가고 있어요. 그는 웃으며 주방 안을 가리켰어요. 그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날 윤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혹시 손님 시계도 봐주실 수 있나요? 고장났다고 가져오셨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보지. 루페를 쓰고 시계를 열자 오래된 기름 냄새가 올라왔어요. 톱니 하나가 어긋나 있었고 축이 약간 닳아 있었어요. 핀셋으로 살살 맞추자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윤성이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살았어요? 그래, 다시 뛰네. 그는 어린아이처럼 웃었어요. 역시 할아버지예요. 그날 밤 그는 라면을 끓여 건넸어요. 오늘은 저녁 식사 제가 대접할게요. 손도 많이 쓰셨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이런 대접은 평생 못 받아봤네. 국물을 한 입 마시자 뜨거운 기운이 뱃속에 퍼졌어요. 윤성아, 고맙다. 덕분에 오늘은 사람이 된 기분이야. 그는 말없이 웃었어요. 며칠 뒤 윤성이 종이 상자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요. 가게 한쪽에 수리대 하나 만들어드리면 어때요? 손님들 시계 고치게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걸 내가 해도 괜찮겠어? 그럼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의 시간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날부터 가게 구석에 작은 수리대가 생겼어요. 루페, 기름병, 조그만 드라이버, 그리고 깨끗한 천 한 장. 그건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오후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낡은 손목 시계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거 아들이 군대 갈 때 선물해 준 건데 멈췄네요.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던 거예요. 저는 그 사연을 들으며 조용히 시계를 열었어요. 기름을 닦고 바늘을 맞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바퀴를 돌렸어요. 틱탁, 틱탁. 그 소리가 되살아날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 웃음이 내 손끝의 온기보다 더 따뜻했어요. 하루는 윤성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게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나? 아니요. 이제 여긴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시간을 고치는 곳이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럼 이름을 뭐라 하지? 시간식당이요. 어때요? 그 이름이 참 좋았어요. 시간을 나누고, 시간을 고치고, 시간을 먹는 집.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계를 꺼내 귀에 가까이 대었어요. 틱탁, 틱탁. 그 규칙적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맞물렸어요. 은정아, 나 오늘은 사람들과 웃었어. 그리고 시계를 하나 고쳤어. 하늘 위에 별 하나가 반짝였고 저는 그 별이 아내의 눈빛처럼 느껴졌어요. 주머니 속 시계를 감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내일도 바늘을 맞추자. 내일도 웃자. 봄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공기가 달콤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시간은 멈추기도 하지만 다시 걸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3부 시간을 나누는 집.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날 가게 문 앞의 화분에서 새순이 돋았어요. 윤성이 그걸 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봄이네요. 저 새잎이 꼭 어르신 같아요. 저는 괜히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다시 돋아나는 중이야. 그날부터 가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식당이라는 새 간판이 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계를 고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선 밥도 팔고 시계도 고치네. 그렇게 한마디씩 하며 들어오는 사람들 덕분에 가게는 더 따뜻해졌어요. 윤성은 제게 종종 물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힘들진 않으세요? 힘든 게 어딨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고맙지.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손끝은 선생님 전부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이젠 누군가가 내 손을 걱정해 준다는 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늘 제가 고치는 시계가 늘어났어요. 벽시계, 알람시계, 오래된 손목시계. 각자의 시간은 달랐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계마다 주인이 다르고 주인마다 추억이 달랐어요. 하루는 젊은 여성이 낡은 시계를 들고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차고 다니시던 시계예요. 멈춘 지 오래됐어요.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받아들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계는 아직 숨쉬고 있네요. 루페를 끼고 톱니를 맞추자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틱탁. 그 순간 여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고쳐졌네요. 네, 다시 걸어요. 아버지의 시간도 함께요.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시간식당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면 시계도 고쳐주고 사람 마음도 따뜻해진대. 사람들은 밥보다 시간을 고치러 왔어요. 윤성은 부쩍 바빠졌고
저 역시 하루 종일 손끝이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시간이 다시 움직일 때마다 내 안의 멈춤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 무렵 식당 문이 크게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 시계 고치는 곳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신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손목에서 오래된 시계를 풀었어요. 이 시계요. 사실 죽은 아내가 결혼기념일에 준 겁니다. 배터리를 갈아도 안 움직이네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손에 쥐었어요. 유리 밑으로 빛이 흘러내리듯 금속이 반짝였어요. 아마도 너무 오래 쉬어서 그럴 겁니다. 다시 깨워볼게요. 핀셋으로 조심히 바늘을 들어 올리고 축의 윤활유를 살짝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시간을 밀었어요. 틱탁. 그 순간 남자가 숨을 멈췄어요. 이 소리 정말 오랜만이네요. 사람도 시계도 기다리면 다시 움직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손의 떨림이 제 가슴에도 번졌어요. 그날 이후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밤마다 시계를 닦다 보면 제 아내의 손목에 걸려있던 작은 시계가 떠올랐어요. 그 시계는 아직도 집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손목이 없는데 시계가 움직여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윤성이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기자분이 오신대요. 시간식당 이야기 기사로 내고 싶다고요. 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 이야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대단하진 않아도 따뜻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해요. 결국 저는 그의 설득에 못 이겨 인터뷰를 허락했어요. 며칠 뒤 기자가 찾아왔어요. 정 선생님, 시계를 고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멈춘 걸 그냥 두기가 싫어서요. 한번 멈춘 게 다시 걸으면 사람 마음도 조금은 따라 걷거든요. 그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신문 한 귀퉁이에 시간을 고치는 식당, 한 노인의 손끝에서 다시 걷다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기사가 나가고 나서 가게는 이전보다 더 붐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중년 남자가 말없이 제 앞에 섰어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끝이 굳었어요. 너 재혼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버지. 신문을 보고 왔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2번, 3번 뛰었어요. 왜 이제 와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땐 너무 어렸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시계를 닦던 천을 쥔 채 손을 내리지 못했어요. 윤성이 눈치를 보고 조용히 주방 쪽으로 물러섰어요. 한참이 흐른 뒤에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에 재호는 눈을 붉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지.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었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날 저녁 그는 끝까지 남아 식당 문 닫는 걸 도왔어요. 주방 불을 끄고 문을 잠그자 오랜만에 공기가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어렵게 구한 임시거처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내의 시계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바늘이 멈춘 그 시계를 천천히 감았어요. 틱탁. 그 작은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릴 때 가슴이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은정아, 우리 아들이 다시 왔어.
그 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날 윤성이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좀 편해 보이세요. 그래, 조금 그런가 봐. 마음이 이제야 자리를 찾는 것 같아. 역시 시간은 약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시간은 참 고마운 놈이지. 그날 오후 가게 문 앞에 줄이 길게 섰어요.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시계가 고쳐지는 걸 구경했어요. 누군가는 시계를 맡기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놓고 갔어요.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손끝을 놀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시간이 걷고 있구나. 밤이 깊어 윤성이 불을 끄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오늘은 참 길고 고마운 하루였네. 내일은 더 바쁘겠죠? 괜찮아. 바쁜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불이 꺼진 식당 안에서 시계들의 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틱탁, 틱탁. 그 규칙적인 소리가 사람들의 숨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멈춘 사람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내일도 고쳐야 할 시간이 많겠지. 사부 시간을 건네는 사람. 초여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날이었어요. 시간식당 앞 화단에 나팔꽃이 활짝 피었고 바람은 느리게 지나갔어요. 유리문 위의 간판, 시간식당이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아래서 저는 언제나처럼 시계를 닫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손님들이 부쩍 늘었어요. 누군가는 낡은 시계를 들고 누군가는 고장난 마음을 안고 들어왔어요. 누구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 냄새와 틱, 탁 소리가 한꺼번에 반겨줬어요. 윤성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예약 손님 많아요. 손목시계 수리 3건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바쁠수록 좋은 거야.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 그는 역시 철학자세요라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그 웃음이 식당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식당은 늘 소란스러웠어요. 식탁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그 속에서 저는 시계를 열고 손끝으로 시간을 만졌어요. 하루는 중년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시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 유품이에요.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가죽줄이 바스러질 듯 말라 있었어요. 참 오래됐네요. 그래도 잘 버텼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떠난 지 10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손목의 무게가 남아 있어서요. 저는 시계를 살펴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이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지만 남기기도 하죠. 톱니를 맞추고 바늘을 움직이자 틱, 탁 소리가 되살아났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시계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이제 다시 움직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 마음도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윤성이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은 왜 시계를 맡기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시계 속에 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 시간 속에는 떠난 사람, 그리운 기억, 그리고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있거든. 윤성은 한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게는 밥집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는 곳이네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며칠 뒤 가게 전화가 울렸어요.
여기 시간식당 맞죠? 방송국인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예, 맞습니다만. 선생님 이야기가 기사로 화제가 됐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성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 진짜예요? 방송 나온대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 웃었어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방송이람. 그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시간도 돌아왔어요. 며칠 뒤 촬영팀이 왔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윤성은 주방을, 저는 수리대를 지켰어요. 기자는 마이크를 들고 물었어요. 정 선생님께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시간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멈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나가자 촬영팀이 조용해졌어요. 윤성은 뒷주방에서 몰래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뒤 가게는 더 붐볐어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그 손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 손은 그저 조금 더 오래된 손이에요. 대신 기다림을 배운 손이지요. 그 무렵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박은지, 딸의 이름이었어요. 편지 속 글씨는 오랜 세월이 스며 있었어요. 아버지, 기사 보고 너무 놀랐어요. 늘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엄마가 떠난 뒤에 우리 모두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시간을 붙잡고 계셨던 거네요. 저도 이제 멈춘 마음을 좀 걷게 하고 싶어요. 가게에 찾아가도 될까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계 소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은정아, 드디어 애가 편지를 보냈어. 이제 우리 가족의 시간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눈물이 이불 위로 떨어졌어요. 이튿날 오후 문이 열렸어요. 햇살 사이로 딸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내를 닮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은지예요. 그 말에 손끝이 떨렸어요. 그래, 내가 왔구나.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괜찮다. 시간은 다 그런 거야. 늦어도 다시 만나면 되는 거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윤성이 눈치를 보며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일 그만하세요. 가족 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 한쪽에 앉아 우리는 긴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어요. 딸은 내 앞에 커다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엄마 유품이에요.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봉투 속엔 편지 한 장과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딸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손목시계와 다른 모양의 시계를 유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이 시계가 멈춘다면 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당신이 다시 움직여주세요. 아내의 글씨였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는 시계를 손에 쥐었어요. 은정아, 이제 내가 다시 움직일게.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은 뒤 윤성과 은지가 함께 남았어요. 윤성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시계 제가 찍을게요. 오늘이 기록이잖아요. 은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도 이 장면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는 시계를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은정아, 고마워. 내가 떠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너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틱탁, 틱탁. 그 소리가 공기 속에 번져나갔어요. 윤성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들리세요? 이건 그냥 시계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시간은 결국 사람의 숨소리지. 그날 이후로 가게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어요. 이곳에서는 시간을 고칩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은 윤성이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여름이 깊어가자 손님들은 더 많아졌어요. 누군가는 고장난 시계를, 누군가는 미처 하지 못한 말을 맡기고 갔어요.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시계는 내 아내가 떠나던 날 멈췄는데 이제 다시 움직이네요. 저는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당신의 시간도 다시 걷겠네요. 밤이면 식당 안은 고요했어요. 가게 불을 끄면 시계 소리만 남았어요. 그 소리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울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박자로 맞춰졌어요. 마치 세상의 시간이 한 곳으로 모인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은정아, 이제 괜찮아. 나 잘 살아봤어. 다음 날 아침 윤성이 가게 문을 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방송에서 또 연락 왔어요. 다큐로 만들고 싶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됐어. 세상은 다 봤으니까. 이제는 나보다 윤성, 내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요? 나는 이제 좀 쉬어야지. 시간을 고쳤으니 이제 그 시간을 살 차례거든. 윤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이 가게가. 괜찮아. 시간은 늘 다음 사람한테 이어지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수리대에 앉아 모든 시계를 하나씩 정리했어요. 모든 바늘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 조정했어요. 틱탁, 틱탁. 그 소리들이 마지막 인사처럼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주머니 속엔 아내의 시계, 책상 위엔 윤성의 시계, 벽엔 내가 고친 수많은 시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밤 저는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윤성아, 이 가게는 이제 내 시간이다. 사람들이 멈추면 그냥 곁에 있어줘라. 시간은 고치는 게 아니라 같이 걷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성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시계는 모두 같은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틱탁, 틱탁. 윤성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시간 잘 이어받겠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계가 한 번에 울렸어요. 마치 세상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처럼요. 시간 식당의 문은 그날 이후 닫히지 않았어요. 윤성은 여전히 매일 아침 문을 열었고 벽에는 정혜수의 시간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 시계는 지금도 정확하게 걷고 있다고 들었어요. 틱탁, 틱탁. 그 리듬 속에는 여전히 한 노인의 숨결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곳에 가면 밥보다 따뜻한 게 있다고. 그건 바로 누군가의 시간을 고쳐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윤성아, 잘하고 있구나.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를 옮겨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끝에서 또 다른 시간으로 이어지면서요. 오부 시간이 머무는 자리. 그날 이후 시간 식당은 여전히 문을 열었어요. 윤성은 매일 아침 문을 열자마자 제 수리대를 닦았어요. 그 위엔 여전히 제 루페와 낡은 시계 기름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늘 말하곤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일하죠. 그러면 창가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꼭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시간 식당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어요. 시간을 고치는 곳이라는 말은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시계를 맡기기보단 이야기를 놓고 갔어요. 잊었던 이름들, 멈춰있던 약속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요. 윤성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정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시간이 멈추는 건 고장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마다 윤성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그 말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요. 저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그 식당 안 어딘가에 제 시간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들은 여전히 정확히 걷고 있었고 그 틱, 탁 소리가 사람들의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하루는 윤성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제 조카예요. 시계를 고치는 걸 배우고 싶대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린아이가 제 낡은 루페를 쓰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거 신기해요. 작게 보여요. 윤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루페로 세상을 보면 작은 것도 다 살아있대요.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틱탁. 그 소리가 아이의 웃음과 함께 어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삶이 진짜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시간은 결국 사람을 통해 흘러가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인생이었죠. 가게 안에는 여전히 제 목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윤성이 손님에게 조용히 설명할 때면 그 말투 안엔 제가 살아있던 시절의 습관이 스며 있었어요. 시계는 사람 마음이랑 같아요. 급하게 돌리면 부러지고 멈췄다고 버리면 그 안의 기억도 사라져요. 조금 기다리면 어느 순간 다시 틱하고 움직인답니다. 그 말에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곤 했어요. 가끔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아들 재호였어요. 그는 식당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윤성 씨, 혹시 아버지 수리대는 아직 그 자리에 있나요? 그럼요. 그대로예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만지던 시계도 거기 있어요. 재호는 수리대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시간을 고치셨는지요. 우린 멈춘 시간을 그냥 버렸는데 아버진 그걸 기다리셨군요. 윤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시간은 버리는 게 아니라 붙잡는 거라고요. 그날 재호는 눈물을 닦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 시계는 여전히 정확히 걷고 있었어요. 틱탁. 그 소리가 마치 대답 같았어요. 며칠 후 딸 은지도 찾아왔어요.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윤성 씨, 아버지가 이 창가에서 저녁마다 별을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하루의 마지막은 꼭 하늘을 보시곤 했어요. 그게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라면서요.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매일 하늘을 볼게요. 그날 밤 식당이 조용해졌을 때 윤성은 불을 끄고 수리대에 앉았어요. 그는 제 루페를 조심스레 손에 쥐고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루페가 살짝 흔들리며 바닥에 닿았고 그 속에서 달빛이 번졌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가 그래, 잘했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시간 식당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울고 웃고
시계를 맡기고 다시 걸어 나갔어요. 누군가는 이곳을 추억의 식당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기억을 수리하는 곳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윤성에게 이곳은 여전히 정혜수의 시간이었어요. 가끔 윤성은 어린 조카와 함께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시계를 닫고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시계를 고친다는 건 바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야.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이건 마음 고치는 거네요? 윤성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시간은 마음이거든요. 그 순간 수리대 위에 작은 시계가 딸깍 소리를 냈어요. 아이의 손끝이 닿자 바늘이 살짝 움직였어요. 윤성은 그걸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또 다른 세대의 시간이 시작됐구나. 한 해가 지나고 식당 앞 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어요. 간판은 여전히 시간식당이었고 그 옆에 작은 문패가 하나 더 붙었어요. 정혜수 기념 수리대 기다림의 자리. 그 문패를 붙이는 날 윤성은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누군가 멈춰도 누군가가 기다려준다는 약속. 그날 저녁 그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엔 정혜수가 남겼던 마지막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사람이 떠나도 시간은 남는다. 시간이 남으면 사랑도 남는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다음 사람에게 건네라. 그 글씨는 오래된 잉크처럼 흐려졌지만 그 의미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윤성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그 안에 은은한 시계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틱탁 틱탁. 그 소리는 더 이상 기계의 박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숨, 누군가의 기억,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윤성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늘 제 이름을 부르곤 했어요. 정혜수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맞춰 식당 안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인사였어요. 시간식당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윤성의 머리가 희끗해지고 그의 조카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에도 식당 안엔 여전히 바늘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가게를 찾을 때마다 말했어요. 이곳은 참 이상해요. 들어오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윤성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정혜수 선생님의 시간 덕분이에요. 여기선 아직 그분의 손끝이 살아있거든요. 밤이 되면 윤성은 종종 혼자 남아 수리대 앞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잘 걸었죠?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그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시계 하나가 꼭 한 번 더 크게 울렸어요. 딸깍. 그건 대답이었어요. 어느 겨울 눈이 소복히 내리던 날이었어요. 윤성이 조카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식당 문을 좀 일찍 닫자. 할아버지 기일이니까.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가리켰어요. 그럼 그분 시간에 맞춰서 닫을까요? 윤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7시 12분. 그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시각이야. 그때 문을 닫고 잠시 조용히 있자. 7시 12분이 되자 윤성은 가게 불을 끄고 수리대 앞에 섰어요. 모든 시계가 같은 박자로 울리고 있었어요. 틱탁 틱탁. 그 소리가 온 가게를 감쌌어요. 윤성은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시간이 세상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시계 바늘이 동시에 1초 앞으로 움직였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가 그래, 계속 걸어라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윤성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 시간도 멈추지 않게 살게요. 그게 당신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그날 밤 눈이 그치고 달빛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하얀 빛 속에서 수리대의 루페가 반짝였어요. 그 빛이 천천히 벽에 걸린 시계 위로 닿았어요. 시계는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명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혜수 시간을 건네준 사람. 그 문구를 본 윤성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이제 제 차례네요. 제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건네줄게요.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시계의 바늘이 조금 더 힘차게 움직였어요. 틱탁, 틱탁. 그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건 단순한 시계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숨, 기억, 그리고 사랑의 박동이었어요. 시간 식당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았어요. 누군가는 그곳에서 멈춘 기억을 고쳤고 누군가는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시간은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것이라는 걸요. 엔딩 시간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날이었어요. 시간 식당의 시계들은 여전히 같은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틱탁, 틱탁. 그 소리 속엔 수많은 사람들의 숨과 기억이 함께 흐르고 있었어요. 윤성은 가게 문을 닫으며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잘 걸었어요. 당신의 시간이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 말이 하늘로 흩어질 때 미세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루페 위에 걸린 빛이 반짝였고 그 안에서 오래된 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잊지 마라.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머무는 거란다. 시계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속엔 아직도 정혜수의 목소리가 함께 울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시간이 멈춰 있다면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요. 내일 그 시간은 다시 걷게 될 테니까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멈춘 시간을 다시 걷게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